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이종민 교수입니다. 어 사실 이 에듀테크랩 교수로서 이제 쪼끔 늦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시간이 참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음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셨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다 오셨거든요. 사 이런 행사가 사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 또 이렇게 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면 채팅창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Q&A 시간도 있으니까 고런 것들은 저희 오늘 발표를 해 주실 배순민 연구소장님께서 또 도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시간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사은품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AI 소프트웨어가 에듀테크를 만나다 특강, 그중에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특강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일상생활에 상당히 이제 깊숙이 와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그냥 뉴스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그러실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아바타 게임 있잖아요. 무슨 로블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동물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다 이제 그 우리가 메타버스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 많이 들어봤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거 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또 학교에서 이제 일선에 학교에서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 난 내가 이 개념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이걸 접목해서 가리키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도 이런 이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행사를 몇 가지 개최를 했었어요. 이제 가장 큰 행사는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메타버스 개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개소식을 메타버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가상 공간을 꾸며 놓고 거기에서 오큘러스라는 장비를 끼고요. 개소식을 폭죽도 터뜨리고 현판식도 하고 내빈 말씀도 듣고 이제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보면 동영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행사는 최근에 한 행사였어요. 그래 갖고 교사분들 중에서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교사분들, 그래서 분들을 모시고 쪼끔 이제 메타버스 저희가 구현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장비를 끼고 들어가서 체험도 하시고 또 소감도 나누시고 토론도 하시고 이런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세 번째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 요 시간이 쪼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 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사실 투자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을 듣고 가서 '아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투자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진짜 좋은 내가 좀 지혜를 얻고 간다.' 이제 이런 소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돌아가신다면 하는 게 저희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작은 희망입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크게 발표 그리고 토론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발표는 지금 한 45 분에서 50분 정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후 토론 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는 미리 저희가 공지된 바와 같이 KT AI 배순민 연구소장님께서 애써 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발표 후에 토론 시간에는 한예진 선생님, 그러니까 임신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한예진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AI와 메타버스로 미래를 그리다, 이 주제 발표를 위해서 KT AI 배순민 연구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네. 아 예. 근데 제가 좀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력 소개를 해 드려야 돼요. 괜찮으세요? 아, 네.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순민 연구소장님은 카이스트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이후 삼성 테크윈과 네이버에서 로봇, 아바타, AI 연구 개발을 주도하셨고 현재는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쉐어 스크린을 했는데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네요. 네. 제가 오늘 AI와 메타버스로 미래를 그리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화면에 보이는 앱들을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뭐 포켓몬고나 배달의 민족이나 당근이세요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0만 명이 많이 쓰고 있는 앱들도 많고요. 특히 로블록스나 제페토,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더 좀 익숙하신 앱이고 배달의 민족이나 당근이세요, 페이스북은 이게 메타버스인가 싶을 정도로 익숙한데 그 연결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1992년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 소설에 메타버스란 단어 그리고 아바타란 단어가 이제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연수로 따지면은 지금 30년이 지난 일이죠. 30년 전에 이미 메타버스를 상상했었는데 그 소설 안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아바타의 몸을 빌려서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현실의 직업과 다른 직업을 갖는 이런 스토리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랑 뭐 비슷한 듯 다른 듯 더 앞서가는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핫한가 하면 작년 말에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의 사장님, 회장님 제슨 환께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중요한 행사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Metaverse is coming.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지금 뭐 게임을 하거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중요한 게 그 그래픽스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픽스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대부분이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사인데 좋게 사장님이 CEO께서 메타버스 is coming 했더니 이제 다들 술렁술렁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옆에 보이신 에픽 게임즈의 CEO 팀 스웨이니도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근데 이제 그 에픽 게임즈는 이게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고 게임 엔진을 또 게임의 중요한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지? 이제 그리고 유명한 게임 이제 포트나이트도 만든 회사죠. 그래서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뭐 TV 없고 핸드폰 없어도 인터넷이 없이 살 수는 없는 세상인데 이렇게 중요한 건가 싶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넷플릭스 좀 많이 보실 텐데 넷플릭스 CEO도 뜬금없이 우리의 경쟁자는 케이블 TV가 아니라 게임 포트나이트다. 또 이렇게 갑자기 선포를 하면서 뭐야 넷플릭스도? 이렇게 좀 갑자기 화제가 됐고 이제는 이름도 메타예요.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도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메타버스란 단어 뜻 요즘엔 좀 많이 들어보셔서 정의도 아실 텐데 메타버스 이렇게 두 개 합성어죠.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는 초월하다라는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온 그 우주 세계예요. 그래서 어디는 이제 IEEE라는 이제 전자 전기 그런 학회에서는 미래 인터넷이다. 이렇게 뭐 약간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ASF라는 기관이 있어요.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이라는 기관에서는 가상, 집합, 공유, 물리적 이런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거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ASF라는 기관에서는 15년 전에 메타버스의 유형을 나눴어요. 그래서 근데 메타버스 유형을 나눴을 때는 메타버스가 존재했다고도 하기 그렇고 핸드폰도 사실은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다음에 웹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4가지로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로깅, 버추얼 월드, 미러 월드, 오멘티드 리얼리티 이렇게 뭐 영어로 이제 표현하자면 그런데 라이프 로깅 그럼 일상의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거죠. 뭐 이번에 뭐 나이키나 또 이런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SNS 쪽에서 지금 많은 그 라이프 로깅, 일상생활들이 또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앱을 통해서 입력하면 데이터화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화가 됐을 때는 또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 밑에 있는 버추얼 월드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던 로블록스나 제페토, 포트나이트 이런 게임들이 다 이제 버추얼 월드에 해당을 하죠. 뭐 영화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디지털, 완전 물리적인 것보다는 너무 상상의 나라죠. 이런 것들도 이제 메타버스의 또 주인공 중에 하나이고, 왼쪽에 보이는 그 미러 월드라는 것은 세계가 거울로 해서 이제 가상 세계에 속 들어간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은 지도책을 보고 운전을 하는 집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지도를 보고 우리가 뭐 배달을 시켜도 뭐 예약을 해도 다 앱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세상이 가상 세계, 온라인 세상에, 오프라인의 세상이 온라인의 세상에 이렇게 복사됐다 해서 미러 월드고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그 A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1000만 사용자가 있었던 포켓몬고를 상상하시면 좀 쉬워요. 실제 세상인데 거기 위에 이제 가상이 올라가서 이제 포켓몬고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많이 사용하셨을 테니까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버추얼 월드나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좀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될 듯 말 듯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다시 라이프 로깅은 이제 일상 정보를 데이터하는 뭐 SNS, 스마트워치 같은 걸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 같은 경우는 뭐 배달 앱, 예약 앱, 현실 세계를 복사한 이제 세상이죠. 그리고 가상 세계 같은 경우는 정말 디지털에서 만들어진 상상의 나라이죠. 근데 요즘 조금 우리를 닮은 것들 이제 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증가현실, 아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현실 공간에 가상, 판타지가 이렇게 입혀질 수 있는데 뭐 포켓몬고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바일을 갖다 대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나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메타버스가 갑자기 화제가 된 이유는 지금 학생분들은 아마 Z세대일 거예요. Z세대고 아마 학부모님들은 M세대이시거나 M세대보다 이제 그 전세대, X세대일 텐데 이렇게 세대를 나이별로 나누는 게 엄청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G세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때는 집에 TV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TV가 생겼어요. 살다 보니. 그리고 X세대 같은 경우는 집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또 자라다 보니 학생이 되니 집에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태어났더니 이미 컴퓨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바일이 생겼죠. 핸드폰을 이제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이제 개인적으로 다 쓰게 되는 그런 세대고, G세대는 태어났더니 이미 스마트폰 쓰고 있고 거기다 갑자기 그 구글 글라스 뭐 생기고 뭐 이런 네 VR 헤드셋 나오고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집에 패드 있고 뭐 TV는 당연히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해서 스크린이나 디바이스를 경험한 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를 또 많이 경험하셨고, X세대는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주민을 또 하셨고,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G세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예 디지털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네이티브 이렇게 부르는데, MZ세대가 디지털에 엄청 익숙하기 때문에 특히 메타버스 신드롬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one person multi personal 경험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SNS나 게임을 다니면서 자신은 한 명인데 여러 가지 플랫폼 속에 다른 모습으로 산 거예요. 뭐 포트나이트에서는 뭐 전사로도 살고, 뭐 제페토에서는 약간 연예인 같이도 살고, 뭐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데서 다 다른 모양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제 메타버스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성장 곡선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거의 없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특히 옛날에 아까 페이스북이 약간 라이프 로깅이랑 관련이 있는데 한 4년 정도 됐더니 1, 2억 명이 됐어요, 사용자. 그다음에 최근에 유행했던 제페토도 이제 한 3년 했더니 이제 1억 명, 이젠 2억 명 되죠. 근데 로블록스가 정말 특이한 게 만들어진 지 15년 됐어요. 이 회사가 생긴 지는 2004년부터, 그리고 앱을 출시한 건 2006년, 뭐 그 후에 계속 버전이 바뀌었지만 15년 만에 갑자기 재작년 내부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1억 명을 찍었어요. 근데 이 15년 동안 어렸을 때 로블록스 게임을 했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자라서 20대가 돼서 또 다시 게임 개발자가 돼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약간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이 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연을 본다든지 가상 팬사인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너무 중요해졌어요. 지금 문화예술이 진짜 예술인 분들이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BTS, 아까 포트나이트가 왜 유명했느냐? 이게 그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시작할 때, 세상에 공개할 때 포트나이트에서 동시에 카운트다운 했어요. 그래서 5, 4, 3, 2, 1 하고 포트나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 딱 이렇게 해서 음악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걸 동시에 했다는 거. 그리고 뭐 BTS의 춤도 8,000원을 내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게 있대요. 그럼 전투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BTS 춤추기도 하고, 또 가상 팬사인회가 또 화제였죠. 뭐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4,600만 명의 팬한테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이제 하루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이제 4,600만 명은 뭐 평생 사인회도 못하는, 그 허깅도 못하고 눈인사도 못하는 4,600만 명을 가상 세계에서는 가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 아이스크림 뭐 댄스 퍼포먼스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에서 너무 중요한데, 광고 커머스가 특히 이제 광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곳에서 메타버스 너무 중요해서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은 좀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지나다니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가상세계 속에서 이제 상점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전광판에서 광고를 한다는데 길거리 광고를 하는데, 길거리 광고를 하지 않고 저 가상세계 속에서 길거리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이 고가나 좀 명품들도 들어와 있고, 뭐 나이키도 들어와 있고, 뭐 디즈니도 그렇고, 가상세계 속에서 많은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 생활, 뭐 학교 생활 또 메타버스 안에서 하고 있어요. 특히 뭐
회사들의 신입사원 연수회나 대학생들의 신입생 연수회가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각 대학교 캠퍼스들은 다 가상 공간에서 만들고 있고, 회사들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상으로 함께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면 약간 좀 부족하다. 실제로 만났을 때 훨씬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점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메타버스 하면은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디자인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뭐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 실감나고 막 촉감도 느껴지는 그런 정말 고퀄리티, 이거를 포토 리얼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퀄리티의 디자인 컨셉이 있는 반면 뭐 로블록스나 모동수, 포트나이트, 제페토 같은 경우는 조금 만화 같기도 하고, 오히려 뭐 약간 레고 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걸 약간 로우 폴리건이라고 하는데, 폴리곤이라는 게 이렇게 도형이거든요. 도형인데 엄청 뭐 라운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아니고 약간 각져 있는, 그리다 만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디자인 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기술을 소개해드리면, 메타버스 안에서는 지금 인간, 공간 이런 기술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 모션 인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동작 인식인데요. 사람의 행동을 추정해서 하는, KT 같은 경우는 G모션이라는 게 지금 기술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리얼 큐브, 그래서 실제로 뭐 카메라를 통해서 댄스 동작을 해주면 이렇게 스코어를 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5월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방송했을 때 이제 오상진 아나운서랑 몬스타엑스에 이제 민혁이 나와서 춤을 췄는데, 이때 사용했던 동작 인식 기술이 이제 저희 KT에서 만든 기술 앱이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오상진 아나운서가 여기 잠깐만요. 가서면 점수로는 넘어갈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민혁의 점수가 안 나오고 끝났군요. 네, 사실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오상진 아나운서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오상진 아나운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엔 한 48점이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70 몇 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AI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술 점수라고 하고, 정확도예요.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정확히 팔과 다리가 있었느냐 이런 건데, 스타일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뭐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하면 예술 점수가 있고 기술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점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예술 점수가 하면은 이제 오상진 아나운서가 별로 안 좋아했었지만, 이제 민혁 군이 정말 댄스를 엄청 잘 췄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 예술적인 감각은 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사람에 대한 공간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다는 거를 시간축을 거슬릴 수 있다. 그다음에 카메라의 위치를 이제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는 게 또 컨텐츠가 다양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각도에서 촬영하고, 그러면 다각도 영상을 볼 수 있고, 자기를 360도 돌아가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 중계나 예체능 교육에 도움이 되죠. 또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XR 스튜디오는 무선 매트릭스 뷰와 다시점 3D 영상 분석 기술로 19대 카메라가 210도 영역에서 크리에이터의 자유 시점 영상 및 3D 포즈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촬영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골프, 댄스 등 종목별 주요 각도, 거리를 분석하고 3분할 매트릭스 뷰 화면, 실감형 VR 배경 등 높은 전달력을 가진 효과적 강의 컨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여기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데 꼭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이런 거랑, 지금 배경을 제거했죠. 그다음에 사람의 동작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간에 대한 기술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3D 공간인데 이렇게 평면으로 남잖아요. 한 장 그림 같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은 이렇게 3D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AI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모델하우스 나 이제 공유 오피스가 꼭 방문을 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장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찍어요, 한 번. 그럼 3D 카메라인데 한 번에 이렇게 구처럼 된 영상이 찍혀지면 그게 여전히 2D라서 넘어갔을 때 3D가 되는 겁니다. 3D가 공간이 각각 완성이 되면 문 기반으로 개별 공간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럼 짜잔 이렇게 자기 집을 3D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3D 공간이 된 후에는 그 컨텐츠에 이제 에디팅을 하고 싶잖아요. 뭐 편집을 하고 싶고, 어노테이션 글씨도 쓰고 싶고, 뭐 마크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둘러보기도 훨씬 쉽죠. 네, 왔다 갔다 했을 때, 꼭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공간 모델링 기술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제가 메타버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4가지 유형, 그래서 라이프 로깅이나 버추얼 월드, 미러 월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같이 어떤 가상, 그리고 이제 디지털, 가상 디지털 이렇게 하나고, 이제 물리적인 어떤 아날로그, 현실, 이 연결하는 게 지금 메타버스거든요. 메타버스. 이 2개를 이제 경계를 허무는 건데, 몇 개의 기술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오늘은 비전 AI와 그래픽스를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좀 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비전 AI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눈으로 앞을 보고 있잖아요. 앞을 보고 있고, 근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뇌로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눈을 감아도 뭔가를 상상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이게 뇌가 또 이미지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 AI, 그리고 그래픽스라는 것은 뭐 영화나 게임을 많이 보셨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물건을 이렇게 3D 그래픽스로 해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약간 입력과 출력, 이렇게 컴퓨터 용어로는 이렇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그 비전 AI 관련된 거는 저는 CCTV 쪽을 해서 이제 카메라가 많았을 때 그 카메라 간에 서로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A 카메라도 1번 카메라가 봤던 사람, 2번 카메라 쪽으로 가면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것도 비전 AI고,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지금 자동차 번호판 인식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갈 때나 아니면은 속도 위반할 때 그 도로에 있는 카메라들이 그런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 차량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지문 인식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한번 이 출입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인식하는 거. 네. 지금 이 상황은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 우리 회사원이구나 하고서 엘리베이터 10호기를 부른 이유는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층에 근무한다, 뭐 10층에 근무한다, 8층에 근무한다 하면은 특정 엘리베이터를 그 층으로 가도록 지금 호출을 한 것까지가 연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얼굴 온도도 재서 이제 코로나 그 방역도 신경을 쓴 거고요. 이 구급차가 이 사거리를 지나갈 때나 이 중간중간에 나왔을 때 이제 AI로 지금 도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차가 많구나, 여기 차가 좀 없구나, 아이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뭐 도로 통제가 되면은 신호를 그 구급차에 맞게 다 바꿔주고, 그 구급차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알아서 딱 도착했을 때 그걸 바꿔주고, 그거에 맞게 이제 빨리 가면은 이런
이걸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되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는 좀 무인 자동차나 무인 드론, 이거를 unmanned vehicle 이렇게 부르거든요. unmanned, 사람이 없다. 무인 vehicle, 이거를 이제 vehicle이 꼭 자동차도 있는데 unmanned ground vehicle 하면 자동차, 땅에 다니는 ground vehicle도 있고 unmanned aerial vehicle, 그러면 이제 하늘에 나는 이제 드론 같은 건데, 이런 거 할 때도 그 주변에 지도를 만들어야 돼. 3D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다. 좀 뭐 배송 로봇 이런 것도 이런 지도 만들고 그거에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팔이, 아까는 이제 뭐 다리나 날개가 달린 경우라면 이건 팔이 달린 경우예요. 그럼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 로봇이 생기면은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는 반복적이거나 좀 위험하거나 무서운 일들을 로봇이 좀 해줄 수 있는 거죠. 로봇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KT가 운영하는 호텔에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로봇이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버튼을 누르겠어요? 열림 버튼도 못 누르고 뭐 14층 이런 것도 못 누르는데, 이게 그게 다 연동이 돼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문이 열렸는지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해야 돼요, AI로. 그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은 내가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 파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장애물이 있으면은 좀 피해서 가야 되고. 네, 이 글씨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몇 호실 앞이구나. 네, 뭐 사람이 나오면 사람도 좀 피해가고요. 네. 이 로봇한테 뭔가 시키려면은 뭐 말도 알아들어야 될 것 같고, 네, 벨도 누를 수 있어야 되고, 음식점에도 요즘에 좀 이런 배달 로봇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아직도 이 로봇은 이제 팔이 없잖아요. 근데 팔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아예 한쪽 로봇만 있거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타버스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뭐 제페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이프렌드도 있을 수도 있고, 로블록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메타버스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다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메타버스들이 서로 연동해서 언젠가는 매크로한 메타버스가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분들도 각자 뭐 메타버스 속에 활동도 하고 다른 메타버스도 만드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정보가 어떻게 공유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시 AI 관련된 뭐 직업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학생분들이 계시니까. 보통 제가 AI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그럼 AI가 이렇게 중요해지면은 사람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지능, 인간, Human Intelligence,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하면은, 제가 이런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할 때 그 카메라랑 그림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풍이 인상파예요. 뭐 모네, 마네, 르누하르, 뭐 반고우 다 이거 인상파에 해당이 되는데, 놀라운 거는 인상파 화가들이 생긴 게 1800년대 후반인데 카메라라는 게 1800년대 초반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역할은 초상화를 그리는 거였어요. 뭐 귀족들이나 왕의 초상화를 그리면 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초상화를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되니까요. 그럼 화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직업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때 놀랍도록 등장한 게 인상파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모네가 이 임프레션, 인상이라는 그림을 처음으로 남긴 거예요. 인상, 선라이즈. 네. 그러면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바다에 뭐 배도 있고 뭐 태양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 물건이 있다 마는 것 같은 이런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사당을 모네가 그렸으면 모네가 국회의사당, 영국 국회의사당만 몇십 장을 그렸어요. 사진으로 찍으면 다 비슷비슷했을 사진인데 그림으로 그리니까 그 당시에 모네가 느꼈을 감정, 그날의 컨디션까지 다 반영되고, 날씨도 뭔가 약간 과장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림마다 다 느낌이 다르죠. 어느 그림은 좀 강렬하고, 어느 그림은 좀 잔잔하고, 어느 그림은 좀 따뜻하고, 그런 것, 어느 그림은 좀 현대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똑똑하고 강함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정의롭고 따뜻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분들은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들, 부모님들, 선생님들만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 아주 중요한 영화입니다. 이제 1, 2, 3, 4편 막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정말 중요한 감독인데 또 요즘 학생들은 스티븐 스필버그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또 AI란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터미네이터란 영화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엄청 만능해요. 인간보다 더 힘도 세고 막 똑똑하고, 그럼 사람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낮은 지능을 가지고 그 로봇과 싸워야 되는 그런 영화죠. 하지만 결국엔 이제 승리한다는 그런 영화인데, 신기한 건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영화에서는 로봇 AI가 엄청 연약해요. 작은 꼬마예요. 힘도 없고 뭐 약간 삶의 의지도 약간 없는, 되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하죠. 외로움을 느끼는 AI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이 AI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이나 AI들이 정말 특이한 게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누군가 꿈을 꾼다고 그러면 같이 이루어주려고. 근데 오히려 등장하는 사람들은 약간 잔인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남들이 좀 피해를 봐도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뭐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강하고 똑똑한 거 이상이, 강하고 똑똑한 게 필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강하고 똑똑하면 좋지만, 네, 그것과 다른 또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산업혁명이 돼서 뭐 이런 지금 강의들도 뭐 하고 있다는 거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지금 메타버스랑 AI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좀 빠질 수 없는 키워드들이에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자율주행, AR, VR, 메타버스,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1, 2, 3 숫자 4면 이제 1, 2, 3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 3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석탄을 떼면은 어떤 이제 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가 등장하고 전기가 등장하고 2차 산업혁명이 됐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생기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됐는데, 생각보다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왔습니다. 1, 2차가 이제 100년에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치면은 3차는 50년밖에 안 있었는데 4차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빨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연히 뭐 괜찮았던 직업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뭐야, AI가 이렇게 똑똑한데 뭐 할 거 있어? 그렇게 돼서 직업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 2, 3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때는 기차가 나왔고, 이제 2차 때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 말을 타던 사람들이, 그 말을 몰던 마부들이 엄청 투쟁을 했어요. 자동차 타도 자동차는 다니지 못하게 해라. 말만 다니자.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우린 지금 말 타고 다녀야 되죠. 자동차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탈 텐데 다행히 말이 다니던 길에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마부들이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말과 똑같은 속도로 달리라고 했어요. 아주 천천히. 그만큼 되게 직업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많이 운전자로 또 직업을 바꾸셨을 거예요. 그때 빨리 운전자가 되신 분들은, 자동차 운전자가 되신 분들은 오히려 고소득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런 메타버스, AI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이 시대 변화에 올라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뭐 여기 유망 직업들,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3D 프린팅, 드론, 생명공학자, 정보보호, 응용 소프트웨어, 로봇, 다 너무 중요한 직업들입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진로를 설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들, 지금 부모님들보다도 전 세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 직장에 들어가면은 퇴직할 때까지 직장 하나를 다니자. 근데 한 20년 전? 한국에서는 한 20년 전쯤 이게 없어졌어요. 직장도 망할 수가 있고 내가 멀쩡히 다니던 직장이 없어질 수가 있구나 해서 이제 전문직이라는 게 유행이 이제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망해도 나의 직업은 유지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가져야지, 전문가로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가인가 싶은데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은 또 계시겠지만 특정 또 의사분들은 지금 AI가 그걸 또 대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문직인 줄 알았는데, 평생 직업인 줄 알았는데 조금 위기가 있나 하는데, 이제는 평생 직장도 아닌, 평생 직업도 아닌, 평생 학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VUCA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 속에서는 어떤 속도도 아니고 방향도 아닌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넥팅 더 다트 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들, 지식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업을 오히려 만드는 사람, 지금까지 없던 직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을 것 같고, 학생분들한테는 좀 슬픈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평생 학습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장 들어가서도 공부하고,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공부를 하고, 심지어 퇴직을 해도 공부해야 되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는 평생 계속 공부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공부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긍정적으로 계속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거 실패에 대해서 좀, 실패나 잘못되는 길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고 가다 보면 또 그 경험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길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듣다가 막 넋을 놓고 계속 봤어요. 너무 생생한 명강이시네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사례를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주셨던 점, 그리고 또 유망 직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모두 이렇게 와 닿네요. 또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마지막 말씀까지 해서 굉장히 오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들어왔던 질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들어온 질문들,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토론 순서를 임진초등학교에 근무 중이신 한예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계속 이어서 해주실까요? 제가 하나 혹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에 지금 재직 중이신 걸로 알아요, 한예진 선생님.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좀 그런 소프트웨어로 이제 소통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수업에도 많이 적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도입을 하거나 적용을 하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거나 뭐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소프트웨어 연구학교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재학급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타버스가 교육 현장에서 잘 쓰이고 있느냐, 지금은 아직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경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메타버스하고 관련되어서 수업을 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계속 오프라인 했다가 온라인 했다가 번갈아서 했었는데요. 제가 게더타운이나 제페토를 가지고 수업을 해봤었어요. 근데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화상회의보다는 조금 더 실감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수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돌아다니는 것이 화면에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적극성이 더 많이 보였었고요. 그런데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아직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핸드폰은 없는 아이들은 정말 수업을 듣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런 메타버스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컴퓨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적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생들하고 이게 제페토 이거를 활용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정말 좀 그러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한예진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수민 연구소장님의 강의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전문가셔서 메타버스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심도 깊은 기술과 다양한 활용 사례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정말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배수민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메타버스 개념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메타버스가 크게 흥행이 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예를 약간 들긴 했었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현실 세계가 디지털 가상 세계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생겨야 되는 건데, 그 전환 자체가 할 때 AI가 있으면 유용해요. 제가 아까 공간 모델링이나 이제 사람에 대한 모델링을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동작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디지털화 하려면 이걸 다 그려서 좌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AI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그대로 가상에 옮겨가려면 그걸 누가 한 땀 한 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 자체를 AI가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디지털화 되는 건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AI를 통해서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는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저는 지금 아까 제페토, 로블록스 이런 거 다 좋은데 전 소프트웨어 역량이나 AI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니티나 앱으로 코딩을 하면은 게임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게이머에서 그치지 않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요즘에 제페토 이런 거에서 옷도 사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옷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그래픽적인 디자인 이런 것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뭐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아주시면 그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역량이 좋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미래를 위해서 소프트 역량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메타버스로 수업에 적용을 보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뭐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수업이나 이런 활동들,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나 회사가 메타버스 안에 있다는 이제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교육 커리큘럼 안에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거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아직 지금 소프트웨어나 AI 교육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먼저 등장한 개념들이죠.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이미 등장했고, 또 AI 시대가 됐을 때 AI가 등장했는데, 아직 이런 것들도 그 수업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메타버스를 수업에 이제 적용하고 배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생각 외로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라이프 로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버추얼 월드, 그다음 미러 월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서 엄청 복합적인 개념이라서 뭘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메타버스를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도 고민을 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메타버스의 개념 때문에 뭔가 딱 우리가 수학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과학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인공지능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엔트리라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인공지능 블럭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는 블럭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학교와 관련돼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학교에 적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거나 이런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인프라에는 무엇이 있을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좀 구축이 돼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도 그 모바일이나 컴퓨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가정이나 학생들마다 디지털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집에는 이제 모바일도 많고 뭐 태블릿도 많고 컴퓨터, 노트북도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또 접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격차가, 이제 교육에서의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차이가, 시작점에서 차이가 결승점에서의 차이의 반영이 저는 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시작점의 차이를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저도 많은 학교들이 그 디지털 그 기기들을 많이 대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모바일이나 그런 컴퓨터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도 있고 뭐 갤럭시 이렇게 다양한 핸드폰이 있잖아요. 또 노트북도 그렇고. 근데 은근 이렇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경험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디바이스적인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다 앱을 하나씩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앱 개발자가 돼서 앱을 작은 앱이라도 만들고, 누구나 이제 숙제로 요즘 뭐 한때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숙제하는 거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앱이라는 걸 만들어 보는 개념? 그래서 그런 모바일이나 이런 핸드폰에서 뭔가 동작하는 걸 보는 거, 이런 경험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려면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도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있으셔야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컴퓨터, 모바일 등의 디지털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에는 많은 기기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A사라든지 S사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는 S사가 한 99% S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사를 함께 활용하면서 아이들의 경험을 넓혀주는 게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앱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학생들 모두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영재학급,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영재학급의 특강으로 하나가 앱 인벤터를 사용해서 앱을 만드는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수업보다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수업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 학교 현장을 잘 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내가 만든 그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어플을 가지고 함께 이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 영재학급이라는 국소적인 학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많이 퍼져서 학생들 모두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요. 그 강의 중에 배수민 연구소장님께서 카메라랑 인상주의 그림을 비교해 주시면서 인공지능과 인간다움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할 인간다움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인공지능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양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대면 활동이 증가할 텐데 시기적으로 잠깐 메타버스가 반짝 인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끝나고서도 이 메타버스라는 게 계속해서 흥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학교도 그렇지만 직장들도 너무 놀랐던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직장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직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어떤 회사들은 이제 빠르게 반응을 했죠.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뭐 컴퓨터도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열어주고, 권한도 주고. 근데 집에서 일을 해봤더니 꽤 할만한 거예요. 집에서 일을 했는데 괜찮네? 그리고 뭐 사실 좀 싫어하는, 오히려 해봤더니 아, 회사가 진짜 좋은 곳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도권에 엄청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이나 다양한 그런 곳들이 아직 사람들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바글바글하게 수도권에 있는 반면, 근데 살고 싶은 곳을 지금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뭐 직장이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리모트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선택의 폭이 생기니까 이런 옵션들이 생겼을 때 조금 그것들에 대해서 좀 깨어서 나는 그런 옵션을 택해서 그것을 허용하는 직장이나 그런 것을 허용한 학교를 다니겠다, 이런 그런 소수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뭐
직장을 다닐 때 저희가 운전도 많이 하고 이제 대중교통도 많이 타는데 이게 사실 환경 오염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뭐 비행기 출장도 사실 엄청 많이 나는데 요즘 못 다니니까. 근데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탔을 때 연료가 환경에 진짜 안 좋은데 요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하늘이 원래 우리나라 하늘이 좀 안 좋았었는데 한때 하얀 하늘이 됐었는데 다시 파란 하늘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조금 활동을 낮추니까 자연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저희가 다각도로 활동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네, 어떻게 하면 비대면 활동이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것 같고 메타버스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MZ 세대는 팬데믹이 아니라도 이미 디지털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놀랐던 게 아까 로블록스가 화제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유튜브 사용량보다 로블록스 사용량이 2.5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 우리 등장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사용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지어 유튜브보다 2.5배라니까 거의 하루 종일 로블록스에 있는 셈인데 이게 팬데믹이 돼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해하니까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사실 디바이스 잘 안 주거든요. 디지털 활동 잘 못하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로블록스를 허용했더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현실에서 만난 친구와 로블록스에서 만난 친구는 동급이다. 나한테는 현실 세계에서 만난 친구만큼 가상 세계에서 만난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어렸을 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른들이야 우리가 이거 우리 인생 중에 뭐 30년, 40년 사는 사람 중에 1, 2년은 엄청 짧을 수도 있지만 10년 살았는데 2년이 팬데믹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 4년 다녔는데 2년이 팬데믹이고 막 2년 다녔는데 학교를 가본 적이 없다. 이건 진짜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그 삶 속의 대부분이 지금 팬데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른 세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반짝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충격적이네요. 아이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만난 친구랑 오프라인에서 만난 친구를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게 정말 저도 사실은 그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오프라인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은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였는데 좀 미래 세대인 친구들은 정말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게더타운이나 로블록스를 이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를 아이들과 좀 더 실감나게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다양한 게더타운이나 로블록스 외에 더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에는 무엇이 있을지 좀 폭넓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메타버스 유형 중에 4가지 중에 이제 라이프 로깅이나 그 미러 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AI랑 VR이 좀 디바이스적인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VR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VR 디바이스가 꽤 가격이 낮아졌어요. 지금 한 3, 40만 원이면 여전히 비싸지만 그래도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그 VR 그 헤드셋을 지난 뭐 한 10년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했었는데 껴봤었는데 최근 한 3년 사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VR을 한번 껴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VR을 했더니 오히려 우리 이걸 안 껴봤던 어른들은 더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아이들은 좀 어지러움을 안 느끼고 오히려 더 좀 빨리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 안정성이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직 시신경이 발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VR을 쓰는 게 괜찮은지에 대한 스터디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짧은 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아마 그냥 게임을 하는 거랑 VR 세계에서 게임하는 건 진짜 완전 영화의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냥 정말
옆에서 총 쏘는데 그냥 달려가야 될 것 같더라고. 도망치지 않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돼서 정말 그 실감의 영역이 완전 달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잠깐은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학생들이 좀 더 몰입하고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잠깐 사용하는 VR 기기를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요. 이런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혹시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회사 안에서도 뭐 신입사원을 뭐 교육하거나 이럴 때 뭐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연수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게더타운 가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제페토, 이프랜드 이런 것도 다 가보고 있는데 저도 인터페이스 자체도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모바일로 하는 그 조이스틱이 손에 안 익는데 어느 순간 또 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메타버스 이런 플랫폼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써봐요. 그럼 이제 원래부터 모바일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익숙한 거예요. 조이스틱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한데 안 해봤던 분들은 진짜 완전 이제 당황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글쎄요. 저는 뭐 교사분들도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런 메타버스를 하기 시작된 게 아이들이 그 마인크래프트 하는 걸 본 때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레고 세대이기 때문에 집에 레고를 사다 주고 레고를 같이 놀자고 해도 아이들이 레고를 그렇게 빠져들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레고가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기도 했는데 마인크래프트를 엄청 좋아하는 데서 맨 처음에 이건 오락인가 싶었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들어진 그 창작의 영역이 그 물리적인 레고로 하는 거랑은 진짜 레벨이 다른 거예요. 뭐 그냥 그냥 롤러코스터 만들어 버리고 막 함정 만들고 뭐 갑자기 좀비 등장하고 뭐 여기 해골 막 동물 막 뭐 잔인한 것도 좀 있긴 하고 그런 액션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상에 바운드돼서 이렇게 한계가 느껴지면서 해야 되는 거 주어진 진짜 물건을 사면은 그걸로만 만들었던 세대라 진짜 그냥 맨 땅에서 자기가 만드는 대로 자신의 왕국이 되는 걸 경험한 세대는 정말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뭐 만들기나 뭐 미술 활동 저희가 하잖아요. 학교에서 미술 시간인데 미술 시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에서 집 짓기 그래서 뭐 전시하기 이런 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창작의 영역이 이런 2D 종이에서 창작이 아니라 그런 그래픽스 세상에서 창작하는 거는 진짜 꽤 각광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래픽 디자이너나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되게 엄청나게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는 미술 대회를 했는데 로블록스에서 미술 대회를 했다. 근데 로블록스가 지금 돈을 내야 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제약이 있긴 한데 그런 좀 지금까지와 다른 창작 활동? 근데 요즘 또 비디오 창작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비디오나 이런 거를 창작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상 뭐 그래픽스 활동을 창작해서 3D 집을 만들고 뭐 3D 캐릭터를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나아가도 좋을 것 같은데 교사분들도 그런 거 할 줄 아셔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사들이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나 이런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뭐 미술 활동도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모션 인식 기능을 말씀해 주실 때 이거 체육 활동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뭐 XR 스튜디오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또는 공간 리모델링을 들으면서 이거 실과 시간에 아이들이랑 각자 원하는 집 꾸미기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뭐 사용료를 좀
크게 지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교육용으로 좀 혹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음. 지금 아까 모션 캡처 제가 보여드렸는데, 매트릭스 뷰 하는 거 하는데, 실제로는 모션 캡처라는 건 이렇게 수트를 입거나, 이렇게 마커를 달거나, 이렇게 게임에서나 영화가 엄청 비싸요. 그거는 뭐 10억, 뭐 몇십억 이런 정도인데, KT가 구축하는 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싸서 이제 몇천만 원, 이 정도, 뭐 몇억, 뭐 아무리 많아도 이제 몇억, 뭐 이렇게 몇천만 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지금 몇 개 학교나 교육기관에는 설치한 곳이 있긴 해요. 대학교 레벨에서 뭔가 체육이 중요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요. 예체능 교육에 진짜 필요하고, 특히 요즘 뭐 댄스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K-컬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댄스 교육 쪽에서 아까 동작 인식하는 거 중요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KT가 만든 그런 모바일 아까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했던 것들은 몇 개의 지역 행복주민센터라고 하나요? 요즘에 이름을 까먹었어요. 맨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죠? 행복주민센터? 주민행복센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던데. 거기에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 막 컴피티션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광명시인가 설치했더니 이제 막 광명시장님도 막 춤추시고 막 학생들 와가지고 컴피티션 하고 그런 것도 해서, 그거는 뭐 사실 핸드폰이랑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과제비를 산출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는 뭐 각 학교에 쉽게 해서 체육 활동할 때 뭐 댄스 경연대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최근 뭐 10억에서 1,0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든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금액도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서 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좀 미래 이제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전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요. 제가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표님께서 점점 학교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점 등이 대두된 바 있었는데, 이젠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에 의한 공간적 변화, 교사 역할 변화 등이 변화를 해야 할 시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산에 4차 산업 체험 교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점점 이게 정말 이 이야기도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말인 것 같은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는 큰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좀 저의 견해와 좁아졌던 그런 갇혀져 있던 생각들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은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사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속도도 방향도 아닌 태도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학습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메타버스와 공존하는 세계에서 살게 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것은 이런 교과목적인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많은 배움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흥미진진한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과 어떻게 이제 아이들 수업과 연결을 지을 것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프로그램 가격까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에듀테크 소프트 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로 다음에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더불어서 해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뭔가 원대하고 먼 주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주제이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수민 연구소장님, 진짜,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소름 끼치는 강의였어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딱 정리가 되면서, 맞다. 이게 메타버스로구나. 저도 더욱 분발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순민 연구소장님께 한번 오늘 이제 강의 정말 잘 해주셨는데 강의 소감 그리고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 앞에서 AI 메타버스 강의하게 된 거 영광이고, 제가 많은 자리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AI, 메타버스, 로봇 교육이 필요하다고 또 많이 격려를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많이 안 바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수학의 정석과 영어 문법도 아주 그대로 공부하고 있고, 수업 일수조차 수학, 과학, 사회 근데 다른 나라가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그냥 크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산업 현장에서 요즘 뭔가 그 취업률이 낮아지고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학교에서 준비시키는 학생들의 그 역량과 실제로 세상이 필요하는 역량과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학교에서 문제집 풀고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이거 역사 달달 외워서 나와서는 회사를 가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AI 인력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찾을 수 없고,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실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실용적인 것들을 조금 채워나가서, 지금 약간은 학력은 좀 파괴가 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S대, K대, Y대 나와도 갈 데 없습니다. 필요한 역량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학교에 대한 그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스타트업도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직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시대라서 조금 더 그 아이들이 기존에 있던 교과 과목에서 탈피해서 자신 정말 잘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경험과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요즘에 20대들이 많은 그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보고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왜 여기는 직장을 못 구할까? 근데 이 갭은 어렸을 때부터 빨리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더 조금 시간을 내는 이유가, 저라도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학생들이 세계가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요. 그런 포텐셜이 잘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네. 한예진 선생님 혹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아까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네. 정말 이종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연구학교에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 어디서 배운 지식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정립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나가면 마무리 되나요? 제가 멘트하고 끝낼까요? 네. 네. 자, 오늘 저기 혹시 어떠신가요? 여기 이렇게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지금 이제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하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1시간 반을 투자한 보람이 모쪼록 있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12월 15일이죠? 저녁 7시 미래 인재를 위한 컴퓨터 인공지능 교육, 이거를 같은 시간에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에 참여해주신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분들까지 정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